이번에는 타일이 URL을 하겠습니다. Designing a URL shortening service like Tiny URL. Tiny URL이란 URL 단축 서비스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긴 URL을 이렇게 짧게 단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냐면 HTTP google.gl은 이 단축 서비스를 해주는 거니까요. 여기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네요? 둘, 셋, 넷, 다섯. 보통 6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집어넣지요. 6. 뭐 이런 식으로 6개, 둘, 셋, 넷, 다섯. 네. 걸로 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훨씬 더 이거보다 타입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는데,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글자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URL이 굉장히 길어버리면, 그 URL을 그 트윗에서 넣어서 보내기가 좀 힘들겠죠? 그럴 때도 좀 쓰이고요. 메시지나, 나중에 어떤 광고지나 광고를 했었을 때, 긴 지저분한 URL보다는 이렇게 단순한 그런 URL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에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짧으니까 사용자 입력 오류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통기값 얻는다는 건 URL 쇼르닝 서비스를 통해서 통해서 들어가는 것들은 이 타이니 URL을 제공하는 데서 어떤 통계를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들어갈 때 따로 별도로 카운터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이 접속한 서버 IP의 위치를 해서 이게 어느 지역에서 접속을 많이 한 것인가 하는 식으로 구글 어나리틱스 서비스 같은 것도 붙일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통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요구사항 및 목적을 한번 보죠. 먼저 세 가지로 나눠 봤는데요. 첫 번째는 functional requirement, 두 번째는 non-functional requirement, 마지막으로 확장됐을 때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는지 extended requirement 있습니다. 먼저 기능적으로 보자면 일단 tiny URL을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tiny URL을 유저가 나중에 입력을 했을 때, 브라우저에 입력했을 때 원래 URL로 리다이렉션 시키는 그런 기능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고객 주문형 타이니 URL이라고 붙였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위에 것처럼 랜덤으로 나오는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객이 원할 경우 이런 식으로 고객이 원하는 6글자를 요거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기본으로 넣는 걸로 지금 한번 리퀘어먼트에 잡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넣은 거를 이제 계속 몇십 년 동안 보관하다 보면 이제 스토리지가 많이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기한 만료가 어느 정도 6개월 뒤에는 이 타이니 URL이 없어진다던가, 아니면 요즘 하드 싸니까 2년 뒤에는 없어진다 식으로 기한 만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펑션 기능 외적인 리퀘어먼트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베일러비리티가 높아야 돼요. 그 얘기는 언제든 타이니 URL로 생성된 걸로 클릭했을 때 이 서비스는 원래 URL로 리다이렉션을 항상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용성이 높아되고요. 그리고 일단 그걸 리다이렉션 했을 때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거 썼더니 한 5초 정도 있다가 리다이렉션 걸리면 사람들이 쓰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있겠죠. 대기 시간이 최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리얼타임으로 URL 리다이렉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성 전 티니 URL은 예측할 수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나왔을 때 이거를 유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럼 나중에 해킹이나 다른 불법적인 수단에 사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추후 확장은 어떻게 되나? Extended Requirement 봤을 때 어널리스틱적인 부분들은 얼마나, 그러니까 현재는 이거는 이제 필수 리퀘어먼트는 아닌데 나중에 어널리스틱 부분을 넣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REST API를 통해서 어떤 웹페이지를 들어가서 URL 쇼링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API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서 시스템 대 시스템끼리 서로 얘기를 하면서 URL 쇼르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추가해서 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capacity estimation하고 constraint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스프레드시트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간단히 이제 어시움을 해봤는데요. 한 달에 만들어지는 새로운 그 타이니 URL의 양을 500 밀리언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기와 라이트 비율이라고 해서 이 시스템은 URL을 만드는 것보다 URL을 사람들이 입력해서 요거를 원래 URL로 리다이렉션 하는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거를 몇 대 1, 100대 1로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쇼르닝 타이니 URL을 입력했을 때 하드에 차지하는 양을 500바이트로 잡아봤고요. 여기서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QPS 뭐죠? 그렇습니다. Query per Second에서 초당 그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양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얘는 먼저 write로 보겠습니다. write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초당이니까 여기서 월당을 갖고 와서 이거를 며칠이죠? 한 달은 30일. 그래서 하루는 몇 초죠? 86,400초 나누게 되면 초당 193 write per second의 이제 QPS가 들어오고요. 이거를 이제 리드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이거에 뭐를 곱하면 될까요? 리드는 이제 1대 100이라 그랬으니까 100을 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K 킬로 리드 per 세컨드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다음 스토리지를 보겠습니다. 스토리지 5년 사용하는 스토리지 양을 한번 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5년 사용하는 거는 이제 한 달 사용하는 URL 하나당 사용량인 500바이트를 더하면 한 달치 사용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걸 해서 이제 한 달치 사용량을 만들었고요. 1년은 이제 몇 개월이죠? 그쵸? 12개월로 돼 있고 이게 1년치 사용량이고요. 거기서 5년치 사용량을 하면 5를 곱해주면 봅시다.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 키로, 메가, 기가, 테라에서 5년에 한 15테라바이트 정도 나온다네요. 5년마다 하드 15테라짜리 하나씩 달아주면 서비스하는 데는 하드 용량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밴드위치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바이트 퍼 세컨드 초당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요. 자, 봅시다. 지금 QPS 1초에 몇 개의 URL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193개가 만들어지는데 URL 하나당 몇 바이트 차지한다? 500바이트 차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QPS에 뭐를 곱하면 될까요? 그렇죠. 초당으로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커밍은 96, 약 100KB 정도, 100KB per second 정도의 인커밍 데이터가 들어가고 아웃고잉 데이터는 뭐죠? 리드 데이터죠. 그렇죠. 요거에 뭐를 곱하면 되죠? 레이티오 1대 100이니까 100을 곱하면 나가는 해서 거의 한 10메가 정도 리다렉션 per second가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용량 산출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시스템 API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스템 API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들 것도 두 가지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SOAP, Simple Object Application Protocol이라 해서 SOAP으로 제공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REST API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수압 대신 REST API로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가벼워요. 굉장히 가볍고 구현하기도 쉽고 가볍기 때문에 퍼포먼스도 훨씬 더 좋고 해서 이제 REST API를 많이 쓰고요. 수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얘가 표준이다 보니까 몇몇 조금 약간 좀 오래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수압으로 구현을 해놓으면 이 다른 이종 시스템 간에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고 해서 수압도 사용하지만 대체적으로 좀 많이 내려가는 추세고요. REST API 위주로 많이 개발하는 추세입니다. 자, API는 지금 보시는 바대로 2개 정도 지금 만들어 봤고요. 첫 번째, Create URL 뭐죠? 그렇죠. URL 만들 때 쓰는 API고요. 두 번째, Delete URL 지울 때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 나오는 API 데브 키는 뭐냐면 제가 이 타이니 URL 서비스에 디벨로퍼로 등록이 됐다면 그 서버에서 발급해주는 이제 데브 키인데요. 이걸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쓸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걸로 이제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이걸 했는지에 대한 체크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create URL이 URL을 write 하는 거니까 해커들이 이거를 악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막 create를 그 보수로 해서 뭐 초당 굉장히 많이 해서 시스템 자체를 굉장히 느리게 만든다던가 급기야는 이제 오버플로우 돼서 다운되도록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PI당, 그러니까 어카운트당 이게 제한을 둘 때 요걸로 체크를 하게 된다면 사용량을 제한할 수 있어서 이 한 개발자당 뭐 하루에 뭐 20개 이상 못 만든다 식으로 제한을 걸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오리지널 URL은 뭐냐면 원래 URL, 그리고 세 번째 커스텀 얼리러스는 보시는 바와대로 제가 만들고 싶은 이 뒷 6자를 제가 원하는 걸로 하고 싶다 했을 때 커스텀 alias에다가 아규먼트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요 equal none이라는 얘기는 이건 옵셔널이라는 얘기예요. 입력을 안 하면 non 값으로 디폴트로 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유저네임은 언제 쓰이냐 하면은 엔코딩 할 때 똑같은 그 오리지널 URL에는 똑같은 아웃풋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은 URL, 그러니까 A라는 사람도 네이버닷컴을 쇼트닝 시켰고요. 그리고 B라는 사람도 네이버닷컴 쇼트닝 시켰으면 결과값이 같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마다 똑같은 네이버닷컴을 해도 다르게 나오게 하려면 어떤 게 좋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가장 좋은 방법이 유저네임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옵션으로 잡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뒤에 또 좀 더 자세히 또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xpire date는 우리 functional requirement에서 기한 만료 때문에 만들어서 집어넣었고요. 그렇게 됐고 마지막 리턴은 뭐로 되냐면 성공하면 타이니 URL을 리턴해주고 틀리면 어떤 부분에 에러가 나왔는지 에러 코드를 리턴을 해줘서 클라이언트가 뭐 때문에 틀렸는지 알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delete URL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어떤 어카운트가 쓰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API 대부 키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우려는 타이니 URL이 필요하겠죠. 리턴은 이제 성공하면 success message가 나오고 실패하면 이제 에러 코드가 나오겠죠. 자, 다음 한번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쪽을 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제 고려사항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이 타이니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레코드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트윗에다 뭘 올리려는데 URL이 너무 길어요. 타이니 URL 쓸 수 있죠. 하루에 트윗 보낼 때 트윗 쓰는 사람들 용량이 작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카운트당 계속 올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일단 예상은 1 빌리언 레코드로 예상했다시피 굉장히 레코드가 많이 쌓이는 시스템일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레코드 사이즈 자체는 굉장히 작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capacity estimation 할 때 몇 수로 잡았죠? 500바이트로 잡을 만큼 레코드 사이즈 자체는 적고, 그리고 이게 write heavy일까요? read heavy일까요? read heavy였습니다. 몇 대 몇으로 잡았죠? 리드 된 라이트 비율이 100대 1로 잡을 만큼 리드 헤비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그러고 나서 설계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잡을게요. 이제 테이블, 두 가지 테이블 필요하는데요. 첫 번째 URL에 대한 정보를 메타데이터를 입력하는 URL 테이블과 두 번째 유저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하는 유저 테이블을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 타이니 URL이라고 해서 이 앞에 있는 이 6글자를 프라이머리 키로 잡았고요. 이 프라이머리 키로 잡는 이유는 이게 유일해야지 나중에 변환한 아웃풋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프라이머리 키로 잡았고요. 두 번째 커스텀 얼리어스는 이제 고객 맞춤형 URL을 만들 때 고객이 입력받는 6가지 했고요. 오리지널 URL은 바캐릭터로 해서 랭스가 한 512글자 정도 까지 받는 걸로 잡았습니다. expire date는 이제 데이터 타임으로 받았고, 유저 아이디는 얘는 이제 foreign 키가 되겠죠. foreign 키가 되고 얘는 인티저형으로 잡았고요. 자, 다음 유저 테이블 보겠습니다. 유저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는
인티저형의 프라이머리 키. 네임은 이제 20자만 받을 수 있도록 바캐렉터형으로 잡았습니다. 이메일은 한 32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잡았고요. 데이터 오브 버스, 생년월일은 데이트 타임으로, 라스트 로그인, 마지막 로그인 하는 거는 데이터 로그인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면접관님께서 여쭤보십니다. 자, 그럼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일단 우리 것은 데이터량이 적다, 많다, 많다. 릴레이션이 많다, 적다, 적다. 단지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SQL이 좋을까요? NoSQL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NoSQL이 좋죠. NoSQL을 왜 쓰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첫 번째 얘기가, 얘는 데이터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SQL로 했을 때 수직 확장을 해야 되는데 수직 확장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 확장을 더 이상 못할 정도로 CPU를 올리고 램을 올리고 하드를 올렸다고 가정했었을 때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샤딩을 해야 되는데, 샤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쉽지가 않아지죠. 그래서 처음부터 수평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NoSQL로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레코드량이 방대하고, 두 번째 릴레이션이 단순히 유저 아이디 하나이기 때문에 NoSQL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NoSQL로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베이직 시스템 디자이너 알고리즘을 물 한 모금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URL 인코딩을 볼게요. URL 인코딩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고객이 요청이 오면 오는 대로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제너레이트 시키는 리얼타임 URL 인코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너레이트 키 오프라인이라 그래서 별도의 KGS, 키 제너레이션 서버를 둬서 걔가 일일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유저가 호출할 때마다 하나씩 가져다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리얼타임 엔코딩을 보겠습니다. 엔코딩 뭘로 해야 될까요? 일단 이 나오는 제너레이트 되는 요 6개를 쓰이는 거를 처음에는 소문자만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소문자 A에서 Z까지 몇 개죠? 26개죠? 그리고 나서 숫자까지 0에서 9까지 쓰면 쓰는 글자 수 어떻게 돼요? 36개죠? 그거만 쓴다고 하면 이제 베이스 36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베이스 36에서 난 대문자도 넣고 싶어 하면은 26을 더해서 62가 되겠죠? 베이스 60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 같은 이제 컴쟁이는 좀 왠지 8로 끝나거나 그런 것들이 좀 더 안정스럽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 가지를 넣는데, 보통 베이스 64 만들면은 이제 이 슬러시랑 마이너스를 많이 넣는데, 슬러시 같은 경우는 실제 URL에서 따로 의미를 갖고 있는 기호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슬러시로 인코딩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슬러시 대신에 점으로 해가지고 인코딩 하면 우리가 베이스 64로 인코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는 이제 베이스 64로 인코딩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베이스 64로도 해서 계산을 해도 되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 조금 애매해요. 숫자가 7이 나오거나 식으로 되고요. 이거를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6레터를 해서 6글자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8개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6개로 하면 어떻게 되죠? 그쵸? 한 글자당 64개가 하니까 64개의 몇 승? 6승이 돼서 68.7빌리언, 얘는 687억 정도의 그 정도의 그런 개수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정도는 전 세계 인구가 몇 개? 1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용량이니까 제가 보기엔 이 6개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면접관님께서 이거 좀 부족하겠는데 좀 더 늘려볼까요? 하면 7레터나 아니면 청와대만 그냥 진짜 널널하게 한 30년 쓰죠. 그래서 8레터로 하게 되면 얘가 281 트릴리언이 엄청나죠. 공이 몇 개인지도 모를 만큼 많은데요. 이렇게 트릴리언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워크플로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한번 보지요. 자, 봅시다. 이게 요거네요.
먼저 클라이언트가 뭐를 하죠? 쇼트닝 URL을 서버 쪽에 요청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서버는 엔코딩이 들어갑니다. 엔코딩 요청을 해서 엔코딩에서 엔코딩을 하면 얘가 이제 그 엔코딩을 데이터베이스에다 저장을 하고, 이게 만약에 이제 중복이 있다면 이제 이거는 지금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에러 메시지를 던져주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스캔스 앤 인코딩을 이제 어펜드를 하고요. 다시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저장을 하라 하고, 성공이 되면 이제 성공적으로 입력했어요. 이제 두 번째 거는 이제 새로운 게 왔다는 얘기겠죠. 성공적으로 왔다고 나오고, 성공적으로 왔을 경우에만 이제 새로 제너레이트는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에러 메시지를 넣어주겠죠. 뭐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계산을 해볼게요. 만약에 21에러 성적, 그렇죠. 자, 봅시다. 베이스 MD5를 사용해서 128비트 해시밸류를 생성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베이스 64로 엔코딩을 하면 몇 글자? 21글자 조금 넘게 21점 몇몇몇이 생성이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128에서 베이스 64는 이제 하나의 글자를 원데이터로 이제 6비트씩 분할을 시키거든요. 8비트 아닙니다. 6비트씩 분할을 시키고요. 그렇게 되니까 128 나누기 6이 돼서 21.xxx 돼서 그 베이스 64로 하면 이제 21글자를 생성을 하는데요. 거기서 첫 6글자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리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키가 중복된다고 할 때 어떻게 되냐? 인코딩에 사용되지 않은 다른 글자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보겠습니다. R1 IT3 6을 했으면 뭐 안 썼죠? 4자 안 썼죠? 뭐 U 대신 4를 넣어서 해본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방법이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몇몇 글자의 위치 앞뒤를 바꿔가지고 새로운 거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URL 입력 시 동일한 결과값이 반환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허용할 수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그리고 두 번째로 URL의 일부가 URL 인코딩 된 경우, 그 이유는 그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런 게 하나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원점 API 대신에 여기에 R2 원점 API 하고 인자값으로 뭐 R1 IT 36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해결 방안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에요. 그거는 이제 URL 생성 시 스케스 변호를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키 하나씩, 레코드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레코드 하나 할 때 이제 증가되는 값들을 쓰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처음에는 괜찮지만 시퀀스 번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했을 때 서비스 성능 자체가 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URL 생성 시 아까 우리 그 API 디자인할 때 썼던 받았던 유저 아이디나 유저 네임을 추가를 해서 그 유저 네임으로 생성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 제너레이션 키 오프라인이라는 얘기인데 KGS라는 키 제너레이션 서비스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걔가 그냥 그 고객의 요청과 상관없이 별도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임의의 그런 키들을 생성을 해서 그걸 데이터베이스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키는 고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URL에 지금 키를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게 중복됐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타이니럴 URL 생성 시 케이지로부터 키를 하나를 씁니다. 장점은 이제 인코딩 필요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리스폰스 타임을 제공을 하겠죠. 왜냐하면 인코딩하고 제너레이션 하는 프로세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 만든 키는 고유하기 때문에 중복 충돌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제 그 면접관님이 이런
거를 여쭤보셨어요. 아, 이거 동시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고객 요청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동시에 똑같은 키를 사용한다고 했었을 때 일단 사용을 하면 미사용을 사용으로 표시를 하면 그 다음에는 그걸 못 쓰게 되는데, 문제는 그 사용으로 표시되기 전에 다른 요청이 들어와서 이거를 체크했을 때 이 키는 사용하지 아직 않은 걸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 키를 사용하면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두 개 사용 미사용 테이블을 만들어서 사용하던 테이블을 미사용으로 놓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잠금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레디스에서는 이제 잠금 설정 같은 걸 제공을 하는데, 하나가 먼저 리드를 하면 얘가 그 프로세스가 끝나기, 그 오퍼레이션 공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읽지 못하도록 막아놓는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설정을 많이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뭐 키 테이블로 이동, 키는 키드 메모리의 보관, 키 제공 속도 빠름. 단점 중 하나 더 있습니다. KGS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KGS 자체는 이제 인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서버가 다운이 된다 그러면 인메모리에 있는 것들, 다시 말씀드려서 램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죠? 다 날아가 버리게 되죠. 그리고 손실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다음 KDB 크기를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의 문자를 저장 시 몇 바이트 소요라고 1바이트 소요라고 가정을 했을 때, 봅시다. 문자가 6개죠? 그리고 키가 몇이라 그랬죠? 68.7빌리언이 된다고 했죠? 이거를 6에 곱하면 412기가바이트의 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KGS가 갖고 있는 그 키 데이터베이스 사이즈가 되고요. 자, 두 번째. KGS는 단일 장애 지점인가요? 그렇죠. 아직 그 앞에 로드 밸런싱 놓지 않았죠? 네. 그러고 이를 하기 위해서 KGS의 복제본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원 서비스가 다운이 됐을 때 이 복제본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앞에 로드 밸런서를 둬서 이 두 가지의 동시에 일을 시키다가 하나가 문제가 됐을 때 트래픽을 다른 하나로 위치를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여기 기본 서버가 다운될 때마다 대기 서버가 길어져. 그렇습니다.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KDB의 일부 키를 캐시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캐시할 수 있죠. 캐시하면은 또 좀 더 빨리 어플리케이션이 KDB에 호출하지 않고 자기 메모리에 있는 걸 갖다 쓰니까 훨씬 더 빨라지지만, 대신 그 해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다운이 일어났을 때는 인메모리, 즉 램에 있는 것이 다 소실이 되죠. 리부팅이 되면요. 그 얘기입니다. 해당 키가 손실이 돼서 그 키는 쓰지 못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겠죠. 자, 키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먼저 데이터베이스 혹은 키밸류 스토어스에서 뭐 레디스 같은 거에서 키를 조회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URL을 얻고요. 오리지널 URL을 얻으면 HTTP 302 리디렉션을 통해서 오리지널 URL로 이동을 시킵니다. 만약에 이제 오리지널 URL을 못 얻으면 클라이언트에는 HTTP 404 not found 에러 메시지를 리턴을 해줘서 그 웹사이트에서는 이제 나오겠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에러 메시지가 나올 것 같고요. 다음 아까 user alias 그 맞춤 별칭에 대한 크기 제한을 적용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크기 제한하는 게 좋죠. 아무래도 그 제너레이트 되는 게 6글자다 보니까 유저도 딱 6글자를 받게 되면 일관된 URL 데이터베이스를 확보를 하니까 추후 확장이나 뭘 할 때 고려사항이 훨씬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파티셔닝 앤 리플리케이션 복제 쪽을 보겠습니다. 파티셔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범위 기반 파티셔닝, 레인지 베이스드 파티셔닝과 두 번째는 이제 해시 기반 파티셔닝, 해시 베이스드 파티셔닝이 있는데요. 먼저 레인지 베이스드 파티셔닝을 보겠습니다. 해시키의 첫 글자의 기준으로 URL을 별도 구간에 영향 해서 파티션 1, 그 데이터베이스 1에는 A로 시작하는 걸 몽땅 다 넣고 그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파티션 2에는 B로 시작하는 걸 넣겠다
라는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나눠 놓는 걸 이제 스테이틱 파티셔닝 스키마에서 한글로 정적 분할 구성표라고 합니다. 이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나중에 쓰기 읽기 하기 위함이거든요. 나중에 읽을 때도 B라고 했을 때 그냥 바로 B 서버에서 찾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인 거죠. 문제점은 뭐냐면 서버 간의 불균형입니다. 왜냐하면 A로 시작하는 것보다 B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많고 A로 시작하는 게 너무 적다면 그럼 서버 쪽에 있는 데이터 불균형이 발생을 해서 나중에는 A보다는 B가 데이터가 많으니까 훨씬 더 많은 쿼리를 수행해야 돼서 로드가 A는 좀 놀고 있는데 B만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해시 베이스드 파티셔닝을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해시 펑션을 이용하는 거예요. 키값이 들어오면 그거를 서버 개수로 나눠서 나눠주는 방식이고요. 얘도 문제점은 이제 서버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는데 해결 방안은 얘는 있습니다. 뭐가 있죠? 컨시스턴트 해싱이라고 해서 일괄된 해싱을 이용하면 됩니다. 윗부분은 어떤 걸로 해결해야 될까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다시 리파티션해서 처음부터 다시 이제 하드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알맞게 서로 나눠주는 방법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얘는 이제 정적 구성 분할표 방식을 쓰겠고요. 두 번째 얘는 이제 해시 펑션을 조금 바꿔주겠죠. 그래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캐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멤캐시 같은 상용 솔루션 쓸 수 있고요. 얘는 해시와 함께 전체 URL까지 같이 저장이 멤캐시에 저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멤캐시에 있는 것들은 굳이 데이터베이스까지 뒤지지 않아도 바로 고객한테 리턴을 해줄 수 있고요.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캐시해야 될까요? 하면 가장 가성비를 높은 방식으로 한다면 2대8의 법칙을 적용해서 2대8이 뭐죠? 그쵸? 20% 전체 데이터의 20%가 전체 데이터의 80% 빈도수로 사용이 된다는 얘기죠. 단지 20%만이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는 얘기니까요. 그 많은 가장 많이 쓰는 20%만을 캐시에 올려놨을 때 가성비가 가장 높아진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의 20%만은 캐시를 하게 되겠고요. 캐시 앰비션 policy, 캐시 제거 정책은 앞으로 추후에 거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LRU, least recently used라 그래서 가장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것부터 이제 캐시에서 내리고 그 다음 새로운 걸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 방식을 거의 많이 착용을 하고요. efficiency,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 데이터를 복제를 해서 캐시를 복제해서 로드를 분산시키는 방법도 좋은 방법도 하나고요. 다음 각 캐시 복제본을 어떻게 업데이트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먼저 캐시에 대한 거를 찾아보고 캐시가 누락이 되면 이제 캐시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새 항목을 DB로부터 가져와 캐시 복제본들에게 다 하나씩 넘겨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캐시의 원본과 복제본이 같이 싱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캐시가 미스가 들어가면 하드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캐시 메인 마스터에 업데이트 시키고요. 업데이트가 끝나면 얘가 각 슬레이브들한테 하나씩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형태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겠죠. 다음은 이제 로드 밸런서 부분 하겠습니다. 보통 LB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위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와 웹 서비스 사이. 그 이야기는 이제 웹페이지 호출이 굉장히 많다 싶으면 웹 서버를 하나를 더 늘리고 그 앞에 이 트래픽을 이제 조절해주기 위한 로드 밸런서가 앞에 갈 수가 있고요. 그 웹 서버보다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사용 비율이 높다 하면은 그 웹 서버와 어플리케이션 서버 사이에 또 LB를 둬서 트래픽을 분산시키고 분산 환경에서 처리해서 퍼포먼스를 더 높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죠.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풀로 만들고
그거를 LB에서 트래픽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는 라운드 로빈 방식이 많이 쓰여요. 그 장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굉장히 심플하고 두 번째는 오버헤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이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많이 해결이 되는데요. 문제점은 이게 서버 로드가 많이 걸리면서부터 해결이 돼요.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 이유는 라운드 로빈 방식은 서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까지는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10개의 서버 중에 2개가 죽었다 그러면 걔한테 트래픽을 보내지 않아서 8개만 가지고라도 충분히 서비스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어떤 한 서버가 너무 로드가 많아서 얘만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감을 얘한테는 좀 덜 주고 놀고 있는 애들한테 일감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서버 로드를 라운드 로빈 방식에서는 체크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주기적으로 서버 노드를 체크를 한 다음에 서버 노드가 적은 부분에 더 많은 트래픽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게 인텔리전트 LB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능적인 그 로드 밸런싱 솔루션을 사용을 하는 게 해결안이 되겠고요. 퍼징 DB 클리너 보겠습니다. 그 면접관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만약에 사용자 지정 만료 시간에 도달하면 링크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링크는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근데 만료된 링크를 제거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그거를 이제 검색을 한다면 그 시스템에 로드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별로 권장되지 않고요. 그래서 만료된 링크를 천천히 제거하는 방식이 많이 더 나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식이 어떤 스타일로 되냐면, 먼저 클라이언트가 어떤 타이니 URL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익스파이어가 됐어요. 그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그때 에러 메시지를 리턴하고 그때에 만료된 링크를 지우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렇게 되면 뭐 만료된 링크를 요청했을 때만 지우면 되니까 굳이 찾아볼 필요 없이 그거를 이제 유저가 찾으면 되니까 훨씬 더 빠르게 되겠죠. 스토리지 및 캐시에는 만료된 링크 제거를 위해 정리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실행할 수 그렇습니다. 서비스를 하나 실행시켜 놓고 그거를 스케줄러링 돌려서 사용자가 제일 많이 쓰지 않는 뭐 새벽 2시나 새벽 3시쯤에 그 서비스를 돌려서 그 서비스를 데이터를 검색하면서 만료된 링크를 지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서비스는 그래도 매우 가벼워야 되죠. 왜냐하면 서비스를 돌렸을 때 그 뭐 리스폰스 타임이 너무 느려진다 그러면 새벽에도 쓰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분들은 굉장히 느려지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꼭 트래픽이 적은 새벽 시간대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6개월 동안 방문하지 않은 링크를 제거해야 될까요? 라고 면접관님께서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그렇게 대답해도 되지만 짧은 대답보다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어필을 해야 되니까요. 좀 더 길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6개월도 괜찮은데 요즘은 제 생각에는 하드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추세니까 6개월보다는 한 2년까지 좀 더 늘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6개월이나 1년 뒤에 방문한 사용자도 계속 그 타이니 URL에 있는 URL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텔레메트리 원격 측정에 관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타이니 URL을 몇 번 사용하는지, 사용자의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되죠? 뭐 간단하게 구글 어나리틱스 서비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그거를 이제 타이니 URL을 서버에 접근할 때 그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구글 어나리틱스를 호출해서 거기에 그 데이터들을 다 저장을 하고 나중에 어나리틱스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되겠죠. 통계 자료를 어디에 저장하나요? 구글 어나리틱스에다 저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구글 시험이라면, 만약에 아마존 시험이라면 아마존도 그런 서비스가 있다면 아마존 서비스 이용해야죠 라고 얘기를 하면 뭐 최소한 분위기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네, 추적할 가치가 있는 통계 뭐가 있을까요? 방문자 국가별로 이제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알고 싶을 때 액세스 날짜 및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클릭해서 그걸 쓰는지, 사용 빈도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브라우저로 많이 접근을 하는지, 이게 모바일로 접근을 하는지 PC로 하는지, 한다면 뭐 IE로 하는지 아니면 애플의 사파리로 하는지 뭐 구글의 크롬으로 하는지 뭐 그런 것들, 뭐 그리고 페이지가 액세스한 플랫폼, 윈도우인지 맥인지 뭐 iOS인지 뭐 그런 거겠죠. 아니면 리눅스인지. 다음 Security and Permission 보안 및 권한 하겠습니다. 면접관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사용자가 개인 URL을 만들거나 특정 사용자 집합만 URL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할 수 있나요? 허용할 수 있다고 하고 솔루션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URL과 함께 권한 수준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라 그러면 아무나 다 볼 수 있게 하고요. 개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또 추가의 테이블로 들어가서 개인 URL을 볼 수 있는 유저 아이디를 저장하기 위한 테이블을 저장한다면 그거를 조인을 해서 이 사용자가 이 해당 URL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가 가능하겠죠. 그런 식으로 퍼미션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살짝 보이시는 패스트빈 디자인하는 디자이닝 패스트빈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